즐거운 큐시 투어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윤 대통령 소식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 세종서 첫 국무회의, 청와대 내부 활짝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 행보 살펴보면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주재하는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첫 방문이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도 국무회의 열리지 않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예상 추경을 위한 임시 국회 국무회의였다면 이번엔 정식이라는 점이 달랐고요. 네. 이 서울청사와 화상 연결 없이 100% 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14년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세종에서 대면 없이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년 반 만이고요. 이 문 전 대통령도 두 차례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때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서울에 남으면서 서울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인 만큼 초대 내각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해주는 전달식도 있었는데요. 세종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된 거는 사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부분인데요. 결국 이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사실 용산에서 열었던 그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이때는 그때 이 장관이 다 짜여지지 않아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 소위 말해서 좀 꿔왔습니다. 네. 오늘은 정족수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은 충분히 채운 모습이었고요. 네. 그때는 사실 장관 임명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9명의 국무위원만 있었고 나중에서야 윤 정부에서 문 정부 측 이 비정치인 문 정부 장관 2명을 꿔오다시피 하면서 저렇게 권덕철 장관 그리고 노영우 전 장관이 참석을 했었죠. 겨우 11명 정족수를 맞췄었는데 오늘은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6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고요. 다만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 복지부 장관 자리만 공석이었습니다. 네, 딱 공석이었던 두 자리, 교육부 그리고 복지부. 그런데 이수아 기자, 오늘 딱 이 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지명을 했죠. 네, 지명이 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발탁 대경 관련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윤 대통령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and you yourself during your presidential campaign proposed abo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자리에서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여파일까요? 추가로 차관급인 식양처장 자리에도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납정되면서 여성들이 3명이나 한꺼번에 기용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최근 윤 대통령이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외신 기자가 한 지적을 포함해서 일부 공감을 하면서 인선을 하겠다, 단행하겠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까지 16개 부처
장관 중에 3명만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2명이 추가가 되면서 이 여성 기용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오늘 이 추가로 이 지명한 교육부 그리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외신 기자의 지적 그리고 뭐 의장단 만찬 때 김상희 부의장이 한 지적, 젠더 문제에 대한 지적 굉장히 좀 뼈 아팠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공언하다시피 네. 내가 여성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란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관 그동안에 임명된 인원수가 여성 장관은 3명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자리 2자리 남은 것까지 또 남성을 임명한다? 그럼 그 비난을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니까 내가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를 수 있죠. 어떻게 세상 만물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보기 좋아 보였고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만약에 장관 인선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생각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대선 기간 동안에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 이렇게 줄곧 얘기해 왔는데 네. 그 얘기도 이제 계속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구조적 성평등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난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거 봐도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자리까지 여성들이 올라오질 못해가지고 마치 임명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 가운데 거의 여성 성평등이 거의 꼴찌에 달하는 국가인데 대통령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뭐 남성들 표 의식했다고 해서 의식하기 위해서 구조적 성평등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면은 네.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구조적 성평등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이나 인사하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김성환 의원님 이 말씀이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변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거 참 보기 좋다. 이 초심 그대로 5년 임기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뭐 지금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인사 문제랑 관련해서 당정간 이건 당정간 좀 인사 불씨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대목이 좀 보이는데 이수아 기자, 지금 이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이 지금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네, 윤 은행장은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고 나서 네. 추천한 거의 첫 인사입니다. 그렇게 그쵸. 알려졌는데 이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윤 은행장이 지명이 됐다, 추천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문 대통령이 과거 윤 은행장을 평가한 발언 그리고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한 총리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종원 신임 행장이 맞으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를 해왔었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과거 정부 때 했고요. 우리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했고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고 경력 면에서 전혀 무슨 미달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그분이 오면서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분은 원래 훌륭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뭐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제 검증 과정이 끝나고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닌가. 총리 국가등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나요? 아니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아닌가.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분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시는지. 아니 저는 이제 그분을 보는 것과 그 자리의 어떤 우선순위를 보는 것에서는 이런 검증 과정이 좀 스무스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은행장은 문 정부 때 경제수석을 역임한 인물이죠.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분석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어.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 정부에 몸을 담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문정부 경제 정책인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끝났는데 윤 은행장이 이 부분을 옹호하고 비호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게도 반대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한 총리는 대체 가능한 인사가 없다면서 현재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게 또 공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일명 검수완박법 여야 합의를 할 그 당시에 사실 당정간 좀 삐걱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인선 이걸 두고 지금 두 번째 삐걱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건 당대표가 직접 답변을 내놨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당정 갈등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과 정부 간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의견 교류 정도라는 거죠. 발언 듣고 오시죠. 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 해가지고 그것이 불협화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과 정부 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의견 교류 정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해 가지고 오해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건 그냥 소통하는 과정이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훈 위원님.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책임 총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어떤 그런 경계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용어? 과거에는 당정청이라고 네. 얘기를 했죠. 네, 청와대 시절에. 네네. 그리고 당하고 청와대 간의 갈등은 당청 갈등 우리가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렇죠. 청와대가 없어지고 대통령실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제는 당정대. 당정대. 네. 약간 그리고 어색하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어색하죠. 네. 그다음에 당청 갈등도 당대 갈등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이 용어는 이 기자님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듣기 좋은 표현이 과연 뭐가 네. 있을지.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과 당이 좀 갈등을 살짝 빚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정도 얘기해야 정상이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기간 5년 동안에 너무 이 당이 이런 역할을 못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청 관계가 거의 뭐 수직 관계 비슷해서 뭐 청와대 정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정부 지금 이번 정부도 대통령실 정부가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반대 의견 충분히 이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이번 인선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선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인선이 되고 안 되고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데. 네. 한덕수 총리가 설명하는 바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론 홍장표 경제수석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네. 초기에. 그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이걸 갑자기 혁신 성장으로 이렇게 돌리기가 쉽지 않으니 그 중간에서 뭔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인물을 좀 찾았던 거고 그래서 그때 간택이 된 분입니다. 이분은 네. 지난 정부 때도 우리가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포용적 성장론자예요. 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론자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이런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번에 이제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 대표적인 이제 시장론자죠. 그렇죠.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시장론자예요. 네. 그죠? 자,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이제 뭐 분배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시하는 그런 발언을 해오신 바가 있긴 한데 이런 정도의 균형은 좀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은 네. 저는 총리 길을 꺾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 나 이런 사람하고 호흡 맞춰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 얘기했다고 네, 치죠. 네. 근데 대통령실이 그걸 미리 물밑조율하거나 사전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게 당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뭔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에서 인식하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책임 총리라고 해서 모든 권한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꺾어줘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 계속 책임 총리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네. 전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이거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으면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제금융비서관 지냈어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성공했습니까?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도 당에서 어떻게 보면 한 총리를 길들이는 이 초반에 관계 설정을 하는 어떤 과정의 하나가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지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오늘은 세종에서 이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면 어제 저녁에 용산에서 이 지금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체 어떤 자리였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제인들의 네, 지금 바로 지금 보신 저 모습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중소기업인 대회의 모습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근데 중소기업인 대회인데 이 재벌 총수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이게 대기업인 대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더 포커스가 이쪽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이 5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방금 전에 함께 외친 구호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을 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날 윤 대통령의 행동 또한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사실 비 소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비가 주룩주룩 좀 왔는데 썩 좋은 날씨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테이블마다 좀 돌면서 이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어느 기업인 부인과의 즉석 영상 통화에도 좀 응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통을 활발히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취임 후에 첫 주말 백화점에 가서 또 구두를 산 게 화제가 됐잖아요. 윤 그랬었죠. 대통령이. 이 구두 브랜드 대표도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19만 원 상당의 이 구두가 굉장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이 대통령님 덕분에 거의 100억 원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었다라고 네.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고요. 이 윤 대통령이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게 날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보신 바로 저 모습 용산의 잔디광장에서 있었던 중소기업인 대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전이었다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 시절이었다면 아마도 영빈관 앞에 쫙 넓게 펼쳐진 그 잔디밭에서 저 대회가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유호정 기자, 마침 오늘부터 일반인들도 이 청와대실이래요. 이 청와대 본관 그리고 이 관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부터는 일반 관람객들도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도 주로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곳인데요. 이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먼저 본관 1층에 이렇게 내부에 빨간 카펫이 깔린 곳을 지나 들어가면 영부인이 쓰던 접견실입니다. 이 접견실. 소파가 그대로 남아있고 한쪽에 영부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역대 영부인들이 외빈을 접견하거나 뭐 전화를 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네. 여기에 빨간 레드 카펫이 깔린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면 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보이고요. 가장 여기도- 많이 보는 화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관람객들이 들어와서 모두 네. 다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본관 외에 청와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이 생활했던 생활 공간인 관저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관저가 사실 궁금해요. 네, 본관에서 약 10분가량 걸어가면 지금 보이는 이 기역자 형택의 전통 가옥입니다. 네. 이 들어가면은 사실 집기는 다 빠져서 조금은 휑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렇게 연회실, 휑한 연회실 모습이 보이죠. 보면은 병풍과 찻잔, 그리고
와인 냉장고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의자와 소파가 있는 접견실이 나타납니다. 또 한쪽에는 대통령들이 아마 용모를 다듬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금 보시는 메이크업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내밀한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거실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소파랑 TV 그리고 벽난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이고요. 뭐 한쪽에는 손때가 묻어있는 피아노도 볼 수 있고요. 뭐 내부에 뭐 침실이나 드레스룸도 저희가 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화장실 내부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네. 눈길이 가는 건 좀 사우나가까지 갖춰져 있는 오. 이런 화장실 모습을 볼 수 네. 있었습니다. 옆에는 옷장이 15개 정도 있는 이 대규모 드레스룸도 확인을 할 수 넓네요.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은 잡히지 않았는데 사실 집기가 대부분 빠진 상황이었는데 드레스룸 앞쪽에 이 문 대통령의 반려묘, 퍼스트 캣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반려묘 찡찡이가 사용하던 밥그릇이 덩그러니 남아 있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저 모습 중에서 이 와인 냉장고가 있었네라는 점이 가장 좀 눈에 띕니다. 어제 뭐 중소기업인 대회 얘기하다가 잠깐 또 이 청와대 관저가 이 내부까지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약간 옆길로 샌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다시 돌아와서 이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후에 중소기업인 대회에 이 참석을 했죠. 그런데 사실 어제는 이 대회 말고 윤 대통령이 새벽부터 굉장히 좀 바빴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NSC를 소집했는데요. 이번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별도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이 확장 억제와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네. 윤 대통령 어제 지금 보시는 모습 보면은 네. 그간 대통령 취임 이후와 달라진 점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뭔가 좀 순해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네, 사실 네. 이 취임 이후에 이 서초동 집을 나올 때부터 이 앞머리를 뒤로 넘긴 이런 머리가 손질된 맞아요. 모습으로 출근을 했다면 네. 이날은 지금 검찰총장 당시에 그대로 앞머리를 내린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 앞머리 내린 모습 때문에 엉덩이 탐정 캐릭터를 닮았다라는 그랬었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제 네. 그만큼이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7시쯤 이 NSC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30분 만에 이 곧장 지하 벙커로 이동해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저렇게 급박하게 NSC를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가안보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하루 이틀 내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적지만 네. 그 이후로는 언제든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이 핵 기폭 장치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임박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 네. 지금 제가 사실 어제 오프닝 멘트로 사실 이 소식을 전하긴 했습니다. 곧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다라고 전하긴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했었던 얘기가 아니 북한 지금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데 왜 이런 데 에너지를 쏟지?라는 이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 몸값 아닙니까? 올리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대화는 하자라고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야기를 해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북한이 그 비핵화만 한다면 우리 도와줄 용이 있고 네. 대화로 풀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제안을 한 상태예요. 대화가 계속 늦어졌죠. 네네. 사실은 그런 이제 과정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정부가 또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지연된 면이 있는데 이제는 북한도 뭔가 이제 협상장으로 나와서 본인들이 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취해 가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대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몸값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미사일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결국은 북한의 몸값 올리기 차원의 이 탄도미사일 도발이었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